부채가 과다인가 아닌가를 혹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채와 대출 같이 봐야 돼요. 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게 경제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자꾸만 부채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경기가 부진한 이유가 부채 때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 경제에 부정적이에요? 부채 규모가 커서 경제는 심화된다는 이야기를 전혀 믿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러면 어떤가요? 요즘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하죠.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낮아져 왔잖아요. 노무현 정권에서도 낮아졌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해서 낮아졌고, 문재인 정권은 더 낮아졌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낮아졌잖아요. 연평균 성장률 2%가 안 돼요. 그럼 경제난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지겠어요? 사람은 차라리 경기 부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둔감해져요. 근데 이게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면 경제적 고통은 더 커져요. 경제 호황이 지속되잖아요. 둔감해져요.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그나마 EU 각국이나 일본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큰 이유도 그거고, 자영업자들 상황은 더 악화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환율이 지금 1,450원대로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고환율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자원, 에너지자원, 공업용자원, 각종 자원들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들을 비싸게 사오니까 기업의 경영 수준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판매 가격은 쉽게 못 올리는데 원가는 계속 오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업의 경영 수익이 악화되면 생산, 고용, 투자 못 늘려요. 그래서 경제난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고환율 정책이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에요. 1,450원대라는 환율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누적 총액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지난해 한 해에만 990억 달러예요. GDP의 5.8%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률은 최소한 5.8%는 돼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 경제학의 소득 함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이랑 틀렸잖아요. 그러면 고환율 정책이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킨다는 경제학 이론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론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심각한 거예요. 한국 지금 수출 데이터는 어떤 상황인가요? 수출에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는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이면 수출은 오히려 줄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는 또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명분을 내세요. 뭐냐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 47, 8%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매출 총액이든 부가가치 총액이든 기준을 일치시키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9%에 불과해요. 나머지 91%는 내수란 말이에요.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수입 자원들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기업 경영 수준은 금방 호전돼요. 기업 경영 수준이 호전되면 이익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더 많은 생산을 하고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호전돼요. 근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경제 IMF 능가할 가난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경제난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시장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한다면 1년에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떨어진다면 우리 연간 성장률은 금방 5% 내지 6%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률 높아지면 경제난도 해소된단 말이에요. IMF 위기 그런 얘기 안 온단 말이에요. 설령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걸 차단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으로 떠났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다 돌아와요.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융이 차단해낸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부동산 PF 문제는 괜찮나요, 이제? 부채의 이면에는 대출이 있어요. 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이루어져요. 모든 면은 양면을 봐야 돼요.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지만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오히려 내려요. 가격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봐야 돼요. 부채가 과다인가 아닌가를 혹은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채와 대출을 같이 봐야 돼요. 대출은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게 경제에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잖아요. 세계적으로 봐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률은 높고 소득 수준도 높아요. 후진국들은 부채가 아예 없어요.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부채 비율도 낮아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꾸만 부채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경기가 부진한 이유가 부채 때문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 경제에 부정적이에요? 저는 부채 규모가 커서 경제는 심화된다는 이야기를 전혀 믿고 싶지 않아요.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뭐 때문일까요? 위기 직무는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는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환율만 보시면 돼.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경제 호황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가겠거니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대신 환율이 오르면 경제는 점점 심화될 것이고 위기도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오기 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 정부가 시장에 매여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기만 하면 현재의 경제는 금방 풀려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국제금융자본이든 국내 금융자본이든 돌아온다니까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환율이 1,450원대인데 이게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환차익만 45%예요.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환율이 1,450원대에서 매년 50원 내지 100원대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도 다 국내로 돌아와요. 그러면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근데 최근에 강남 상급 매물 실종되고 가격 상승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정말인지랑 어떻게 보시는지 똘똘한 채 소녀현상 신문 보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장기 정책에 들어가면 과거의 최고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다른 부동산도 매입을 해요. 그러면 잠시 올라요. 그 잠시 올랐다 금방 꺼지거나 아니면 정체를 한단 말이에요. 장기 정책에는 작은 등락이 자꾸만 벌어져요. 최근 1월에서 3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은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상승폭이 작을 거예요.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등락이 반복이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3, 4년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의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소득 수준이 높고 성장률이 높으면 주택가격은 급등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과거에 홍콩이 세계에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홍콩 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지금은 그 지위를 다른 나라에 넘겨줬어요. 그 지위를 뺏어간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달러에 육박해요. 지난해 10만 달러를 넘어섰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3만 5천 달러에서 지금 계속 정체해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죠, 소득. 그럼요. 그렇다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은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돈 없는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래도 저소득층도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활 여유는 커져요. 주택이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월세 살기도 하고 전세 살기도 하고 또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소득 수준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사다리가 그 간격이 점점 작아져요.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어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은 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게 옳아요. 2025년 부동산 집값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요?
지금은 이제 장기 정책이기 때문에 작은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2025년, 2026년, 27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28년, 29년쯤 가면 다시 투기 열풍이 시작될 것 같아요.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딥에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격차는 1.75%로 더 커졌어요. 그럼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 투자에 사용돼야 할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떠나면 우리 투자 활동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이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하루빨리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올렸어야 했어요. 물론 기준금리가 높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수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경제가 호황해야 경제 생활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높아져야 옳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은 조용한 다수를 대상으로 펼쳐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보다 더 매매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앞으로 회복이 좀 어려울까요?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투기 열풍이 불 때는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장기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향후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킨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지 않는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온다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히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건 나쁜 제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하는 사다리 역할을 해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전세금은 계속해서 올라요. 이때도 전세금을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 집은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세 자금을 올려주면 이게 사다리 역할을 한다니까요. 매입할 때 그 전세 자금을 사다리 삼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세금이 올라가서 전세가 가격이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전세금은 주택 가격이 한참 오른 뒤에 따라 올라가요.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전세금 올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뒤따라서 전세금이 올라가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데 사다리를 없애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하는 가짜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기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 주기로 움직여요.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기의 과정을 거치는데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는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오는데 이게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2018, 19, 20년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광기가 벌어졌어요. 2021년 패닉이 왔어요. 빚내서 그 주택 산 영끌족들 당황했었잖아요. 집을 팔기 시작하면 붕괴가 와요. 이것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되는데 2022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뒤로 5, 6년 뒤에 다시 광기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면 맞을 거 아니에요. 23, 24, 25, 26, 27년 그러면 27년 말이나 28년쯤부터 다시 투기 열풍이 슬슬 불기 시작할 것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곧 터진다고 말씀하신 경제위기 대처하는 방법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기를 타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금 보유 비율을 늘려놓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저희 김작가TV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결정적인 기회가 온다. 위기가 터지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붕괴의 직면에 몰리잖아요.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락한 시점에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조만간 다시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우리 1998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998년대 하반기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 큰 이익 봤잖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 절호의 투자의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 이렇게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고 현금 보유 비율을 많이 늘려놓으시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